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모처럼 이제 반등 크게 좀 만들어준 시장이죠. 네, 좀 한시름 좀 놓을 수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대를 어제 깨면서 많은 좀 우려감을 했던 그런 장세였는데, 어제 장세가 조금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감 영상에서도 이 어제는 좀 영상 할 얘기들을 좀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그 정도로 좀 어긋났던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좀 많이 어긋난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급하게 밀리면서 좀 발생된 조금 불편한 시세였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이거 오늘은 좀 해소되겠구나, 어느 정도 급반등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었던 게, 어제 이제 야간 선물이죠. 예. 야간 선물이 시작과 동시에 나스닥 선물은 빠지고 있었지만 0.4%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좀 과도하게 어제 장세가 밀렸던 거였고,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확 땡겼던 게, 순매수로 땡겼던 게 결국 이제 오늘 반등의 흐름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었던 어떤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과도하게 좀 많이 밀렸던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오늘 반등이 좀 거세게 나왔고요. 또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최근에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죠.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면서 왜 이제 최근에 어떤 조정 장세 속에서 이거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 그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 리포트도 괜찮은 거 나와가지고 한번 체크해 드릴 텐데, 신약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어떤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강할 수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임상 못했던 것들 올해 좀 진행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면 어떤 미팅 학회로 내년도에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면서 왜 제가 비코로나 관련 섹터군에 대해서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 조금 큰 기회 될 것이다 얘기를 드렸던 그런 논리를 한번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업종을 한번 체크해 볼 건데, 관심을 두지 않던 이제 분야기도 해요. 근데 괜찮은 리포트가 나왔고, 사이클이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렸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앞으로 장세는 사실 이제 뭔가 좀 섹터별, 테마별 장세, 개별 장세거든요, 사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틈새 어떤 업종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표 업종, 대표 기업들이 아마 시장을 좀 치고 달리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육 업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오늘 장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그 상승 종목 수가 1700 종목 넘었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반등 흐름을 보였던 장세였고요. 코스피 지수 먼저 체크해 보면 0.96% 상승, 거의 이제 1% 상승을 했고 2944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70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한 160 종목. 그리고 코스닥 지수 1.4% 강세 마감했고요. 953포인트 마감. 1000 종목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 종목 수가 한 300 종목 정도 월등히 강했던 장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많이 땡겼죠. 7,700억. 외국인은 2,700억 정도 순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2,000억 순매수, 기관도 700억 순매수. 선물을 많이 샀죠. 외국인이 6,000계약 이상 샀고요. 어제 막판 땡긴 이유가 분명히 있네요. 오늘은 분명한 반등을 만드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좀 구축한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수급도 좋았고 시장 반등을 좀 거세게 만들어준 그런 센티상의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은 오늘 강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약보합 정도, 나스닥이 0.1%, S&P 다우도 0.23% 약세로 마감했는데, 오늘 일본 증시도 0.3% 밀렸고, 홍콩은 휴장이었고, 대만도 0.7% 빠졌죠. 오늘 상해 증시만 이제 0.4%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좀 과도하게 최근에 좀 밀렸었고, 오늘은 아시아 증시보다 강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야간 선물이 이렇게 또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상승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오늘 반등을 좀 미리 말해주는 그런 시그널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수급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쪽에 집중된 외국인의 순매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샀죠. 오히려 운수장비, 현대차 그룹주는 1,000억을 샀고, 또 이제 LG화학 최근에 좋죠.
화학업종 700억 순매수, 기관들도 뭐 같이 해당 업종을 샀고, 또 반도체 파는 것들을 기관은 오히려 오늘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서비스 업종으로도 좋았고, 삼성전자 최근에 판 거 빼고는 오늘 수급은 좋았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뭐 골고루 매수하는 경향을 보여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기관도 이제 동반해서 샀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 전체적으로 좋았고 지수 센티도 좋았다. 그리고 주요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시종 상위주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오늘도 이제 수급이 매도 수급이 집중되면서 이렇게 또 밀리는 흐름이었지만 뭐 양봉으로 좀 전환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오늘도 500만 주 3670억 기관이 그나마 사가지고 좀 방어됐지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상당히 많이 파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0.5% 플러스. 하지만 외국인은 좀 팔았고 네이버 카카오가 어제 급락했는데 오늘은 조금 상승이 좀 큰 그래서 좀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바닥을 형성할 때 어떤 날은 급등 어떤 날은 급락 이런 식이 좀 전개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는 이제 상승했고 현대차가 3% 상승, 기아가 2.4% 상승, 현대모비스 와우 4% 상승했네요. 현대차 그룹주는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크래프톤도 오늘 0.8% 상승했고 셀트론도 이제 오늘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양봉 0.4% 상승. 삼성바이오는 약간 약세 마감했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올랐어요. 두산중공업 14% 급등.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와 LNF가 13% 무섭네요. 2차전지가 오늘 완전히 압도한 흐름이었네요. LNF 13%, 첨보 10% 상승, 대주전자재료 11% 상승, 동아기업도 2.6% 상승, 에코프로비엠 4.5% 상승해서 2차전지 소재들이 시장을 좀 압도하는 흐름.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 0.4%, 그리고 셀트론 제약은 좀 빠졌네요. 보합 정도. 펄어비스 3% 강세로 최근에 강세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콘텐츠 어떻게 보면 대장주죠. CJ ENM 3.6% 강세입니다. HK 이노에는 4.5% 밀렸고요. 동진세머킴 4% 상승으로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경향. 알테오젠도 오늘 좋은 소식 좀 많이 나왔죠. 3% 반등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우호적인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비엔식 낙폭과대로 이제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고 대부 시스터즈는 좀 모멘텀 기대감이 이제 좀 소멸되는 정점을 이루는 구간을 좀 지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선지 소재주가 압도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반등 나올 만한 종목들 너무 낙폭이 과대했던 것들도 나올 것 같고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좋은 소식 나오면서 2.8% 상승, 아난티가 3.6% 상승으로 중장기적인 상승 어떤 추세를 좀 그리려는 형태로 되는 것 같아요. 상하프로테크 3% 강세로 지지를 좀 보이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뭐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 센티가 좋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보면 현대차가 1000억 그리고 기아가 거의 900억 순매수.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큰 어떤 자금 집행이 됐고 LG화학 쪽으로도 680억 최근에 이렇게 막 반격을 하네요. 하지만 올라올 때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매도 기회로 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LNF 첨보 역시나 소재주들 수급 동반되면서 급등 모습. 현대모비스까지 수급이 좋네요. 현대차 그룹 3인방 좋았던 것 같고요. 카카오도 좋았고 2차전지 소재주들이 오늘 수급도 좋았던 것 같아요. 크래프톤 꾸준하게 수급 유입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2차전지 소재들이 좀 위에 포진되어 있고 밑에 쪽에는 바이오 쪽도 좀 보이네요. 제넥신, 셀트론 헬스케어, LCLN 생명, 네이처셀,
그래서 2차전지 소재 바이오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보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어떤 종목이 좀 좋은 어떤 흐름이었고, 이슈 한번 체크해보면서 앞으로 이제 개별 주주 장세 그리고 섹터 테마별 장세에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던 게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최근에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 특히나 이제 비코로나, 코로나 관련 섹터군이 아닌 신약 기업들은 상당히 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제 산업 보고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업황 체크 점검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 소식 때문에 이 바이오 업종이 확 이제 내리꽂혔죠, 사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섹터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어떤 이슈긴 합니다. 결국 이제 머크의 이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굉장히 좋은 어떤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했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했는데 금방 했죠. 그래서 신청까지 금방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른 어떤 승인까지도 좀 이뤄질 것 같다.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를 큰 폭으로 이제 하락시켰는데요.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코로나에 엮여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글로벌 증시에서도 바이오 업종이 크게 좀 밀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바이오 업종을 좀 끄트르는 역할을 했느냐. 결국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시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점들을 다 정해놓고 있고, 이미 영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을 이제 높이고, 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요 정책의 선결 조건 중 하나가 결국 이제 이런 치료제 부분인데,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 계속 환자는 발생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의료마비를 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의료마비를 시켜버리면 이제 병원에 병상에 누워있는 다른 중환자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의료비 부분에 이제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보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 병원 입원비라든지 거기 주사 놔주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그 의료비 지출 부분도 부담이고, 근데 이제 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항체 치료제보다는 효능 면에서는 높은 효능을 낸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가 투약이 가능하잖아요. 병원 안 오고 집에서 그냥 뚝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80만 원이든 90만 원이든 병원비보단 싸게 먹힐 거 아닙니까? 병원 입원해가지고 일단은 한두 시간 주사 맞고 있어야 되고 60분이라고 하긴 하지만 준비하고 하고 하면 한 2시간은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이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경구용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다른 어떤 치료제 관련주들이 폭락하는 어떤 상황, 그리고 백신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을 받는다는, 저개발 국가 이런 데서는 백신 공급을 잘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이렇게 공급하면 엄청난 수익이 날 거다 했는데, 그런 국가들이 인도 같은 국가는 집단 면역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걸리면 백신 안 맞고 그냥 걸리면 치료제 이런 거 뚝딱 그냥 알약으로 먹어버리면 되지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 모멘텀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은 일단은 끝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시장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제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작용하면서 전체 바이오 센티를 확 밑으로 이제 꺼트리긴 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기회라 했습니다. 무슨 기회? 코로나 관련주 저점 매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같이 업종이 무너지면서 빠지면서 코로나 모멘텀이 아니었던 그런 신약주들,
그런 신약주들은 몇 년에 한 번 오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거기에 의거한 전략을 최근에 실행한다고 상당히 좀 바빴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경구용 치료제는 머크뿐이 아니라 지금 로슈, 화이자코도 이제 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통과되는 수순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 제 생각하고 참 똑같습니다. 동방급락한 신약 개발사들에게 주목할 시점이다. 최근 바이오텍 주가 하락 낙폭은 과도하다. 모멘텀이 예정된 바이오텍에 선별적인 접근 필요한 시점이다. 경구용 치료제 등장으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모멘텀은 약화됐으며 3분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관련 모멘텀 또한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코로나19 관련 업체들의 주가 급락과 시장 전체 부진 속 동방급락했던 국내 신약 개발사들에게 투자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당장은 내년 1월부터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아마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온라인이었잖아요. 바이오 학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큰 딜이 형성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수천억에서 수조가 오가는 그 딜 자체를 줌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학회가 열리기 시작하면 좀 미뤄졌던 그런 딜들이 많이 발생될 거고, 특히나 또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큰 돈을 번 모더나라든지 코로나 이제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은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M&A라든지 기술을 사가는 어떤 형태의 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바이오의 신약 개발사들에게 어떤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바이오 신약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낮추게 만들었죠. 21년 연초 이후 시장에 관심이 높았던 임상 파이프라인들의 연이은 부정적 소식이 발표되면서 2020년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후 동반 상승했던 신약 개발사들의 주가는 부진한 상황이다. 주요 신약 개발사 8개 시가총액 합산 시총이 올 초 22조였는데 10월 현재는 15조로 떨어졌다. 그래서 사실 2020년도 임상 진행이 잘 안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돈도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개발하고 거기에 쏟아부었지 신약에 많이 쏟아붓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어떤 모멘텀들이 바이오 관련된 모멘텀들이 별로 나타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원활하게 좀 진행되는 임상들이 좀 발생됐고, 이게 이제 22년도 내년도에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 기업들은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될 거다. 코로나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주가 조정이 한 2년 이상은 발생될 건데, 코로나 모멘텀을 받지 않았던 신약 기업들은 제가 볼 때 1년 안짝으로 큰 시세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년도가 될 것 같아요. 학회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동안 그 모멘텀이 국내 신약사들에게 좀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 불확실성이 잦아드는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신약 개발사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2020년과 달리 신약 개발사들 전반의 주가 강세 흐름이 나타나기에는 테이퍼링 이슈 등 매크로 환경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신약 개발사들 중에서도 남은 21년 하반기 혹은 22년 중 기대 가능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분위기 반전이 기대되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기대 가능한 모멘텀으로는 기술 이전과 이어질 수 있는 학회 혹은 임상 관련 마일스톤이다. 그래서 종목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열했는데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당장은 11월 달 SITC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오멘텍이 이제 병역 임상 3건에 대한 발표를 하고, ABL 바이오가 전임상 발표를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 대장암 바이오마커 관련 세부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BL 바이오는 PD-L1, 포엄 BB, 이중항체와
클라우딘 포원비비 이중항체 전임상 결과를 발표 예정이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플랫폼 추가 21년 내 두세 건 기술 이전 기대감. 2020년 기술 이전한 요 이제 파이프라인에 21년 4분기 FDA 임상 1상 IND 제출 요 모멘텀. 그리고 티움바이오도 좀 있는 것 같고, 알테오젠 역시 추가 SC 제형 변형 플랫폼 하이브로자임의 기술 이전 기대감과 더불어서 기술 이전 파트너들의 임상 진입이 꾸준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부분. 그래서 알테오젠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는 뭐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구간에 도달했죠. 그래서 요 이제 주요 학회 일정은 우리가 좀 프린팅 해가지고 붙여놓는 게 필요하다. 예. 요 이제 일단은 당장은 SITC 면역 항암 학회, 그리고 12월 달에는 미국 혈액 학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사, 바이오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년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학회 모멘텀은 아마 12월 정도부터는 아마 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 학회 일정들은 이렇게 달력에 좀 기입을 해놓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에서는 여러 종목들을 이제 이렇게 좀 추천하고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셀트론 헬스케어 제목이 3분기 실적에 대한 표입인데 아직 나온 건 아니죠. 형보다 나은 동생에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4,700억 정도 그리고 920억 정도 추정한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9%, 영업이익은 19% 하회하겠으나 전분기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0%에서 20% 성장하면서 견조할 전망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만 4천 원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핵심은 이제 미국 쪽의 인플렉트라 매출 고성장. 그래서 상당히 좀 처방 수량 기준 점유율이 연초 12.4%에서 20%까지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다는 부분이 뭐 결국은 고성장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인플렉트라 외에도 다른 바이오 시밀러들도 역시 견조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된다. 램시마이스시 매출액은 280억으로 전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그러니까 폭은 이 증가의 폭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 역시 1664억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레키로나 매출이 사실 시장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어떤 상태가 될 것 같고, 3, 4분기 일단은 이 경구용 치료제 영향으로 조금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다른 이제 신약 개발을 하려는 부분들 있죠. ADC 플랫폼 그리고 mRNA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개발의 어떤 모멘텀 일정들, 내용들을 주가에서는 아마 중요하게 좀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큐레너 모멘텀은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경구용 치료제이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말 기준 셀트론 헬스케어 재고 자산은 2조 1,431억 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램시마이스 재고가 약 한 6, 7천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셀트론이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램시마이스 물량이 이제 공급하는 게 조금 부담이죠. 일단 판매 좀 많이 돼야 물량을 좀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재고가 아직 굉장히 많은 수준이다. 기타 바이오시밀러 역시 향후 셀트론 헬스케어 재고 전략에 따라서 변수는 존재하나 셀트론 그리고 헬스케어 간 실적 괴리는 당분간 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고 많으니까 셀트론 헬스케어는 셀트론과 달리 3분기여도 전분기 대비 견조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향후 유럽, 미국에서의 레큐로나 허가 모멘텀 및 이에 따른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상대 매력도는 높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지 중장기 이평선을 완전히 하회를 한 게 이제 셀트론이죠. 이미 이제 10월 1일 날 중장기 이평선을 깨뜨렸는데요. 뭐 그대로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그래도
예, 10월 1일 날은 깬 건 아니고 10월 5일 날 깼죠. 예, 뭐 결과적으로는 둘 다 이제 깨긴 했지만 주가 낙하의 어떤 그런 강도가 셀트론이 조금 더 강했다 최근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반영한 게 아닌가. 어쨌든 이제 셀트론 셀트론 헬스케어 이렇게 셀트론 그룹은 실적 추이는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아마 주가에 있어가지고 문제는 이제 밸류에이션일 거예요.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표를 과거처럼 뭐 60에서 80배를 매겨줄 수 있는 것인가? 예. 이제는 좀 안정적인 성장의 어떤 국면,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인 성장의 국면, 삼성전자로 치면 뭐 이제 그 디램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같은 약간 그런 어떤 단계로 이제 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게 이제 뭐 한 4, 50배? 이런 정도로 되면 주가는 좀 이제 약간 뭐랄까 과거처럼 막 굉장히 세게 막 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기는 좀 쉽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가 될 거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밸류를 60에서 80배라는 이 높은 밸류를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간다든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신약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재생계라는 얘기를 저번에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이 밸류에이션 부분을 과거처럼 높은 수준으로 좀 인정할 수 있고,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밸류를 과거 대비해서는 좀 낮출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레키로나가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이게 막 모멘텀이 신약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작용하면서 밸류업을 시켜줬는데 레키로나가 안 팔리는 흐름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배를 인정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보였던 게 조금 이렇게 낮은 어떤 흐름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최근의 어떤 주가 흐름에 대한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제시드린 거는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3사 합병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주가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증권가 평가는 4분기 뭐 이렇게 좀 갈수록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상승을 보였던 대표적인 또 종목군이 자동차 업종이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현대글로비스까지 현대차 그룹주와 연관돼 있는 이제 그룹사 내지는 이제 관계사들이 굉장히 급반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조정 상세 속에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드렸던 게 너무 저평가돼 있다. 결국 공급단의 어떤 그 쇼크 자체가 뭐 해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서 이제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은 결국 회복될 어떤 시세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국내 자동차 업종이 주가 이제 급반등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뿐이 아니라 글로벌 피아도 이제 글로벌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도 동반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자동차 업종 대표주의 주가는 평균 6.8% 상승했다. 자동차 반도체 쇼크에서 벗어나서 회복세를 보였다. 주요 원인은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락다운 완화로 인한 차량 생산 정상화 기대감이다. 이게 센티 좋아진 거죠. 10월달 글로벌 신차 생산의 급반등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을 걸로 판단된다. 주가 등락은 좀 있어 보이나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일단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 추후에 이제 계속 생산이 원활히 될 거라는 걸 이제 미리 센티부터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거고, 나중에 생산량이 정상화되고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 나중이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의 지난 1개월 주가 수익률은 미국 12%, 독일 7%, 일본하고 한국, 중국은 빠졌네요. 실제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영향은 포드, GM, 스텔란티스, 미국 자동차 3사, 그리고 독일 폭스바겐, 일본의 혼다, 토요타, 다임러, 그리고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영향이 현대 기아는 월등히 낮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강조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메이커는 타격이 컸는데 현대기아는 별로 안 컸다. 이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지? 예. 기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BMW도 1%,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월등히 타격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P와 같이 그냥 주가가 내려갔다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 교란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 주가 하락을 이어가던 국내 자동차 업종은 9월 부진한 판매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제 바닥 찍었다 보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반도체 공장 가동 정상화로 병목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 해서 부품사까지 같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다. 국내 자동차 업종 주가 반등 요인 세 가지로 꼽는 건요. 요 이제 어디 증권사라? 유진증권이죠. 첫 번째는 미국 신차 중고차 가격 지표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일단 뭐 수요가 감소해가지고 그 판매량이라든지 뭐 매출이 감소했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 생산 차질로 인해 가지고 판매량 내지는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은 이거는 사실 좀 해소될 어떤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급이 딸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신차 중고차 가격 이렇게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거예요. 누적된 대기 수요가 신차와 중고차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추후 이제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굉장히 딜러한테 주는 게 그게 마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반도체 이슈가 해결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수요를 맞추기 빠듯할 정도로 출고 대기 물량이 많다. 둘째, 주가 반등의 요인 두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과 관련된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자동차 업종의 상대 주가 매력도가 부각되었다. 아까 이제 2% 정도밖에 차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제 밀렸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대차 그룹주의 상대적인 주가 매력도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주가 하락이 멈출 건데 이번 시장 급락과 함께 단기 바닥이 좀 찍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그룹주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이제 여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주가 반전을 시키는 뭐 결정적인 트리거, 실마리 이걸로는 이제 말레이시아 반도체 공장 정상화가 되더라도 10월 중에 신차 생산의 V자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은 이제 뭐 생산이 V자로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든지 실적으로 이제 반영되거나 하진 않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뉴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공급망 정상화 가능성 등 긍정적인 뉴스의 주가 영향력은 점차 커지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전 세계에서 밸류에이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상대 매력도가 높아서 상승 여력이 충분한 걸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생산 차질 대수 보면 3분기 340만 대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미국의 이제 중고차 가격 지수 이렇게 상승하는 추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신차는 무섭네요. 각도 높이면서 굉장히 급등한, 결국 이제 공급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수급의 원리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는 이제 대략 바닥은 좀 찍힌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업종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 좀 의미 있게 읽었어요. 요 NH투자증권의 연구원님 성함이 정지훈 이제 연구원님이신데, K교육 사이클 대전환이다. 이 뭔가 좀 큰 트렌드가 이제 바뀐다는 의미로 좀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과 뭐 BBIG라든지 이런 업종을 이제 주로 분석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건설이라든지 음식료 같은 또 사이클 도래하는 업종 뭐 이런 것들 좀 분석했는데, 뭐 교육 업종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잘 안 두잖아요, 보통 투자자들이.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이 리포트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공감이 됐던 내용이요. 결국 이제
이번 코로나가 많은 생활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이거 컸던 것 같아요. 예.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도 그렇겠지만 이 보통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중고생 위주였잖아요. 고등학생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초등생부터 해가지고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온라인 교육으로 좀 많이 그 경험하고 그게 가능한 부분들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수능도 이제 정시 확대를 한다는 그런 어떤 기조가 이 수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게 정시를 좀 확대한다는 게 또 이제 사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이제 온라인 교육하고 맞물려서 이쪽에 대한 당연히 이제 1등주 탑픽은 메가스터디 교육이 되겠죠. 네, 그래서 메가스터디가 이제 분할하면서 이제 온라인 교육 부분은 메가스터디 교육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사업부들이 메가스터디라는 이제 기업으로 이제 분할됐는데 결국 이제 탑픽은 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무조건 1등주죠. 1등주. 예, 그래서 이 교육 업체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기울일 때는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탑픽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한다면 제가 볼 땐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어떤 기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온라인 채널 확대, 그리고 대입 정책 변화, 카테고리 확장 등에 힘입어서 교육 업종은 내년에도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10년 만에 수능 사이클도 기대해 볼만. 그래서 향후 이제 업종 내 성인 교육을 타깃으로 하는 투자 종목도 확대될 것이다. 해서 뭐 이제 성인 교육 쪽으로는 여기 이제 같이 추천한 종목이 뭐 아이비 김영 뭐 이런 기업인데요. 뭐 당연히 이제 투자 매력은 있다고 봐요. 디지털 대성도 그렇고. 근데 역시나 이제 투자에 대한 가장 최우선순위는 이제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더 향후 좀 주가의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기관이나 이런 쪽 수급들이 좀 유입될 가능성도 높겠죠. 올해와 내년 단점보다 장점이 부각될 것이다. 그간 학령 인구 축소로 과도한 업종 디스카운트가 지속됐으나 이제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근데 향후 이제 10년간 고3 인구수는 40만 명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온라인 침투율 상승으로 오히려 타깃 학생 수가 증가할 전망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육업 또한 온라인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인 바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질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이제 채널, 정책, 카테고리 변화가 트렌드적으로 변하고 있다. 교육업종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난 2년간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콘텐츠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간 온라인 침투율이 낮았던 초중생들, 초등학교 중학생들, 이 초등학교 중학생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 받고, 뭐 사교육도 온라인으로 많이 시켰을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온라인 사업 모델 활성화가 됐고, 두 번째, 대입 정책의 경우 10년 만에 정시 비중 확대와 자연계열 모집 인원 증가 등으로 입시 사이클 도래 및 업황 호조. 세 번째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수요층의 고령화와 전공, 직무, 취업, 컴퓨터, 뷰티, 평생교육 등 이 교육의 카테고리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버티컬 호라이즌털 수직 수평적 교육 플랫폼을 구축 중인 사업자들의 재평가가 기대된다. 뭐 초중고 뭐 성인에 이르는 이런 수직적인 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메가패스를 필두로 엘리하이, 엠베스트는 중등 쪽에 대한 브랜드인가 보네요. 초등은 엘리하이. 전 학령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공무원까지 섭렵 중인 메가스터디 교육을 탑픽으로 제시한다. 안정적인 e-러닝 사업과 더불어서 베트남 국제학교 진출 및 중장기적 한국 교육의 확장이 기대되는 디지털 대성을 추천. 마지막으로 취업, 컴퓨터 등 관련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중장기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관련해서 아이비 김영에 주목하자. 이렇게 세 종목을 이제 추천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 해볼 만한 그런 주제고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장세가 꺾였잖아요, 일단은. 예. 그러면 이제 시장은 조금 이제 개별 섹터 단의 어떤 흐름, 개별 종목 단의 흐름으로 갈 거고, 포트를 좀 다변화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 업종의 뭐 종목을 한 종목 정도는 넣어놓는 것도 괜찮은 포트폴리오 어떤 대응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요 리포트 꽤나 재밌게 봤어요. 예,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찾아서 NH 증권사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한번 좀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제가 볼 때는 지수에 좀 너무 매몰되거나 속지 마시고 기업과 어떤 업종의 어떤 모멘텀을 좀 체크하면서 학습을 해두고 지수가 뭐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 약세 추세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코스피 월봉의 어떤 흐름 자체가 지금 4개월 연속 이제 음봉이죠. 이 정도면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월봉, 양봉 전환될 수 있는 월봉의 어떤 흐름이 되지 싶은데, 워낙 이제 2020년도 작년에 연속한 어떤 코스피 월봉, 양봉 형태가 연속 나왔기 때문에 뭐 4개월, 5개월 이제 음봉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부분보다는 종목 특화적인 어떤 전략으로 맞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장세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종목별로 오늘도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지금 장세에 분명한 기회의 어떤 기업들 굉장히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더 면밀하게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수는 시총 상위주가 작년에 많이 오른 BBIG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지수는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수에 너무 매몰되거나 속지 않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